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목요일 명작엔 역사가 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회사원 같이 하고 나오셨습니다. 새벽부터 네. 교황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 특보가 있어서 네. 출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라고 이렇게 회사원 같은 스타일이 돼버렸네요. 아, 제가 그냥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 국민 라디오에 나와주실 때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오시고. 예.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머리가 완전히 네. 산으로 가버리는. 완전 예술가처럼. 예. 네. 근데 오늘은 회사원이십니다. 이게 웬 연결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해 주실 작품도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입고 온 스타일이 완전 세일즈맨 스타일이에요. 오늘 완전히 이거 TV에 나오면서 딱 세일즈맨의 죽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실감 있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 미국의 고전이죠. 네. 그리고 현대 미국 리얼리즘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네. 부제가 어떤 이막의 사적 회담과 진원가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 부제를 달았는가 했더니 이 아서 밀러라고 하는 이 작가가 네. 대공황 시절에 사업 실패로 자살했던 자기 삼촌 네. 매니 뉴먼을 모델로 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해서 네. 그래서 진원가다 이런 제목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네. 1949년에 발표했는데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히트를 쳐서 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무려 742회가 공연이 됐고요. 퓰리처상과 토니상을 동시에 받고 그리고 연극 비평가상과 앙뚜아네트 페리상이라고 하는 그 3대 그 희곡이 받을 수 있는 3대 상을 다 수상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연극계 최대의 걸작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51년에 처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골든글로브 감독상 받았고 남우주연상 받았고요. 네. 66년에도 85년에도 다시 영화가 되고 영화는 여러 번 됐어요. TV물로.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는 85년도 더스틴 호프만이 아버지 역을 합니다. 윌리 로만 역을 하는데 감독이 또 양철북으로 유명한 폴커 슐레도르프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때 당시에 아마 기술적인 그 상태로서는 거의 이 영화도 사실은 TV용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이제 극장 개봉도 했던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비디오로만 들어왔을 거고요. 네.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뇌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폴커 슐레도르프 감독이 양철북 자체가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원작 희곡이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궁합이 잘 맞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현대적 비극관을 새롭게 정립한 작품이다. 이렇게 네. 얘기되는 대작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이 있는 걸 보면은 우선 공감대가 너무나 깊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대와 어떤 공간을 뛰어넘는 네. 보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본주의를 자신의 경제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네. 이 작품이 가슴을 치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다분히 예언가적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작자인 아서 밀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아서 밀러 하면 네. 마릴린 먼로 남편이었다는 걸로 많이 기억을 하세요. 정말 그 신기한 조합이었죠. 어떻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 예, 그래서 마릴린 먼로의 외모와 아서 밀러의 두뇌를 그런 닮은 아이가 나왔더라면 대단한 아이가 나왔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오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 얘기에 또 덧붙일까요? 그 네. 마릴린 monroe가 뭐 그랬더니 아서 밀러가 냉소적으로 당신의 머리와 내 육체를 합하면 더 기이한 존재가 나오겠지 뭐 그랬다는 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거는 뭐 버나드 쇼의 그 네. 얘기였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여러 네. 가지로 전해지는 내려오는데 네, 네.
아무튼 아주 고전적인 농담입니다. 네. 이 사람은 사실은 하층민 출신이에요. 1915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빵집 배달원, 뭐 자동차 부품에서 점원 등의 다양한 직업을 하면서 미시건 대학에서부터 극작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대학 졸업 후에 이제 뉴욕 연방 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라디오극과 드라마 대본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극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944년에 행운을 가져오는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는데 나흘 만에 막을 내려요. 어머나. 브로드웨이가 이런 잔인한 곳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평가는 좋았는데 나흘 만에 막을 내려요. 이거 장사 안 되니까 내리자 이렇게 된 건가 보죠? 그리고 이제 47년에도 또 다른 작품을 써내는데 그 작품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세 번째 작품이 세일즈맨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작품이죠. 시련, 크루서블. 이게 세일럼의 마녀들이라는 제목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알려졌고 영화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인공을 한 영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와이노나 라이더가 여기서 위노나 라이더. 예, 위노나 라이더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요즘 참 피폐해진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 배우들이요. 로빈 윌리엄스도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우울증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른 인격을 내 몸 안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그거 무당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사실. 네네. 예, 배우란 일이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상황들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적절한 이제 심리 치료들을 동반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보세요. 키아누 리브스는 노숙하고 있어요. 글쎄, 왜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그런 충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크루서브를, 주연을 했던 다니엘 데이 루이스도. 노숙 비슷한 생활을 한 3년간 파리에 가서 그것도 한 적이 있어요. 구두 수성공이 돼가지고. 참 돈을 벌 만큼 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배우로서의 숙명을 견딘다는 게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다니엘 루이스 아주 참 근사한 배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서블 같은 경우는 아서 밀러를 개념 작가로 정립시켜준 작품이에요. 뭐 물론 세일즈맨의 죽음도 뭐 대단한 작품이지만 이 크루서블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그때 당시에 메카시즘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저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크루서블과 종북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56년에 마릴린 monroe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61년에 이혼을 하죠. 근데 마릴린 monroe하고 결혼할 때 아서 밀러가 정말 마릴린 monroe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마릴린과 보낸 뭐 며칠인가 그걸 보면은 정말 왜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여자이기 때문에 매혹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결혼 생활에 과연 편안한 상대일까? 한쪽이 극작가고 한쪽이 그렇게 유리처럼 부서지기 쉽고 그러면 둘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서 밀러가 그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마릴린 monroe가 원했을 거고 그런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정말 마릴린 monroe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몸만 이렇게 좋은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탁월하게 대본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본이 돼 있는 배우였어요. 근데 그 영화 보니까 정말 누구라도 참 견디기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런 즉흥적이고 그런 배우로서의 특성이 있지만 굉장히 이 작가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적인 그런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사람들한테 빠지고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서 밀러였던 거죠. 어쨌든 61년에 이혼하고 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결혼이 되는데 인게 모라스하고 재혼을 할 때, 이때부터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그런데 또 작품 활동들을 갖다 많이 하지 못해요. 이유는 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인게 모라스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겼어요. 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은. 그러니까요. 이 아서 밀러가 정말 탁월한 지식인이고, 또 인권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었다고 해서
존재 사실상 자체를 알리지 않고. 버리다시피 했던 보육원에 맡겨놓고 인게 모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사진 작가인데 네. 그 정말 그 리얼리티 사진을 갖다 너무너무 잘 찍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여자는 계속 들여다봤는데 아서멜리는 끝까지 가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유산을 똑같이 분배를 하면서 화해를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2005년에 코네티컷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아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세일즈맨의 죽음의 줄거리는 다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네.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험 사기를 치는 겁니다. 네. 네.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사기라기보다 자기를 그냥 제물로 하는 거니까. 예, 자기를 던지는 거죠. 사기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보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기고, 네, 또 그렇죠. 경찰들도 사기로 볼 거예요. 네, 그렇지만 네.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에 대한 속죄고 아들에 대한 속죄거든요. 아이고 참. 마지막에 아서밀라가 죽으면서 자기 유산을 유언장을 굳이 네, 붙여서 네, 네. 내놓듯이 네네. 이 윌리 로만도 역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윌리 로만이. 그 주인공이? 예.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농사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전원생활, 농장생활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고. 네. 그래서 좀 고생을 덜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우리 자식들한테는 네. 이 농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아. 이런 생각을 우리네 하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일즈맨의 길을 택하고 굉장히 잘생기기도 했고 매너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적으로 세일즈맨 생활을 하지만 네. 그래도 빚을 다 25년간 할부금 갖고 나니까 집 한 채 딱 남아요. 그리고 60세 되던 해죠. 60세 네. 되던 해 해고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도대체 자기 인생이 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 큰 아들 이름이 비프고 둘째 아들 이름이 해피인데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름 갖고 네네. 의미를 많이 집어넣어요. 네. 저기 크루서블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아비가일이거든요. 네. 아비가일은 천사 이름이기도 하면서 타락한 천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비프는 고기 있잖아요. 고기 덩어리. 비프. 예, 그걸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겠습니까, 성정이? 그러니까 비프라는 게 풍요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물적인 타락을 뜻하기도 하고요. 네. 그죠? 그리고 또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뇌가 없거나 혹은 네. 그런 몸은 발달해 있지만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네, 혹은 네. 부족해 있는. 근데 그때 당시 보세요. 1930년대 대공황 얘기를 네. 다루고 있는데 30년대 이후의 미국인들 어땠나?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해피라고 하는 이름은 해피는 행복이잖아요. 행복. 네. 아무 생각 없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해피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하지만 네. 그렇지만 항상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좀 뭔가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 해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공허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해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전부 지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윌리 로만은 로우만이라고 하는 성이 로우맨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은. 네, 하층민. 네. 이런 뜻이. 근데 윌리라고 하는 이름도 의미가 있다 그래요. 무슨 will he 정말 할까?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 네. 정말 할까? 의문문. 정말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자살할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 윌리는 결과적으로 자살을 선택해서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은 해체되는 그런 모습을 또 그쵸. 벌이게 되면서 연극은 끝이 납니다. 네.
이 이야기가 1930년대 대공황 때 이야기예요. 네. 그 대공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한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IMF가 엄청난 충격이었죠. 네. 그것과 비슷했어요. 한마디로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망하는지는 누구만 알고 있었냐? 부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를 먼저 갖고 있기도 하고 네. 그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네, 경제학자들이나 부자들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게 터지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런 터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대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대수술이 이제 기획경제라고 하는 계획경제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주의적 정책이었죠. 근데 이거를 갖다 계속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60, 70년대에 산업화를 이뤘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믿질 않아요. 그 사회주의예요. 그렇게 하는 게 계획 세워놓고 언제까지 생산량 맞추고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를 허하라라고 규제를 철폐해라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자인 것 같죠. 그렇게 규제를 철폐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욕구를 누리를 그 규제는 다 철폐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막아달라. 뭐 세금을 통하든 뭐든 공적 자금을 통하든 그 얘기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자유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자유주의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전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구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부자의 자유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1930년대 미국이 어떠냐면 정말 헌신적인 세일즈맨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물건들을 팔아서 그 물건들이 그렇게 팔리는 속도로 보면 계속적으로 더 공장에서 그 상품을 찍어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상품을 찍어냈더니 나중에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상품이 팔리질 않아요. 팔리지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해고를 해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식 지금 현대의 말로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얘기하죠. 고용유연화를 합니다. 고용유연화를 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또 팔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작은 기업서부터 하나씩 도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큰 기업이 정부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가면은 정부 너희도 같이 넘어가지 않아?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꼬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기업들을 살리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작은 도산한 기업들을 사들이고 이러면서 독점이 심화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해왔죠. 우리가 사실 97년에 IMF 때 한 번을 겪었는데 반지까지 다 빼면서 세금으로 다 살려놨더니 이 자식들이 또 2008년에 금융위기를 또 일으켜요. 그래 놓고서는 또 지금 다시 공적 자금 투여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법인세를 계속적으로 감면해달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부동산을 갖다 더 그 신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2018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또 수많은 아버지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이 없는 그런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근처에 가면은 그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벤치에 그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중년 남자가 옆에 가방을 놓고 이렇게 쉬는 듯한. 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곤이 어깨에 잔뜩 짊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그 세일즈맨의 죽음을 형상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일즈맨은 미국의 상징이에요. 미국의 소비자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직업이었고요.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슈퍼파워로 성장하는 가장 든든한 밑받침이 이 일벌들과 같은 세일즈맨이었죠. 무엇이든지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넓은 땅덩어리를
그때 당시에는 이 판매 유통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세일즈맨들이 전부 다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팔았거든요. 네. 심지어는 여자들 스타킹까지 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일궈낸 네. 그런 존재들이죠. 마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산업화를 일궈낸 그래서 어머니들은 미싱에서 아버지들은 공장에서 그렇게 일궈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가장 먼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죠. 뭐 윌리 로먼을 해고하고 그야말로 거지 취급한 거랑 비슷하게 사실 우리 노인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존재죠. 이렇게 산업화를 이렇게 냈는데도 도구처럼 쓰임만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을 딱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상징적인 그런 네.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장면 한번 봐주세요. 행복씨앗님이 올리신 건데 축약된 세일즈맨의 죽음 무대였다고 이렇게 5분 빼놓고는 계속 그 윌리가 러닝 그 머신을 위에서 달리면서. 예, 맞습니다. 그런 작품, 그렇게 해석한 작품이 있었죠. 네. 젊은 연출가가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윌리의 삶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인생. 네,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네. 윌리는 근데 사실 자기 죄책감이 있어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바람을 많이 피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람 피는 거를 큰아들이 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촉망받는 스포츠맨이었는데 네. 갑자기 낙제를 하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30이 넘도록 좀 자립도 못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윌리는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고. 탓이다. 네. 그래서 더더욱 괴로워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뭔가 끝까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자살을 선택하는데 네.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네. 이 강해서 아버지로서 나 위대한 나는 이 미국을 떠받들어 온 사람이야. 나는 윌리 로만이야. 이런 생각만 이런 자부심만 버렸어도 그런 그 선택을 안 하거든요. 추락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윌리 로만의 그 똥꼬집을 보면 길거리에서 가끔 네. 어버이 연합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의 그 고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분들이 이 땅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내가 그 고생해서 일궈놓은 나라를 해치는 것 같거든. 자기네들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네들은 월남에 나가서 죽었고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아무도 그 삶을 돌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노동에서부터 얻은 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본만 찍고 계시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더욱 저는 연극을 통한 네. 어떤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문화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들은 네.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네. 굉장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 그 주체가 아들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인가? 아니면 이 빌어먹을 러닝머신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일생을 어찌 보면은 불쌍하게 살았고 어찌 보면은 타락해서 살았고 그런 윌리가 왜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내몰렸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죄책감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은 사실은 전근대적인 것이죠. 가부장적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가부장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면 실제로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과거로 계속 돌아가요. 끊임없이 과거를 추억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과 현실이 막 계속 엉기게 되는데, 그래서 막 혼잣말을 하는 것 같고, 마치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이 네. 연극 안에서는. 네. 그런데 정말 그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빛과, 그 대사 그대로 읽어드리면, 빛과 가족애로 가득했고, 겨울엔 썰매 타르라 두 볼이 붉어지는 줄 몰랐어요. 언제나 어떤 즐거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고 뭔가 좋은 일이 앞에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어버린 형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 형을 만났을 때 진짜 형이 귀신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환청과 환청 속에서 형을 만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과거로 도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 속에서는 항상 나의 기억이 포장된 상태에서 좋은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걸로. 이게 바로
우리들이 복고를 소비하는 심정이거든요. 복고를 소비한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네.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라는 것은 네. 명량이 2천만을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속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과거를 물론 돌아가서 거기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건 중요하지만 과거엔 좋았어. 과거엔 이런 리더가 있었어. 근데 왜 없지? 이런 생각이 예, 전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이 윌리가 죽었을 그때가 그 오랫동안 집에 할부금을 다 갚은 그때죠. 그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살 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맨 마지막에 네. 아내가 그 대사를 하는데 굉장히 가슴에 막 저리는데요. 네. 그걸 윌리가 먼저 했었어요. 자기가 환상 속에서 한번 봤나 봐요. 그래서 생각해봐. 집을 살려고 평생 일했어. 마침내 내 집이 생겼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인생은 버리면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서 모티브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버리면 사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버릴 수 있는 거는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사실은 이 시대의 아픔을 혼자서 짊어지고 장렬하게 사나이간 윌리 로만 같은 아버지들이 지금 수없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에게 관심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엄청나게 돈을 번 적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실린 적도 없지만 한 인간이고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김성수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